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권영세 의원을 참고초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의 측근은 권영세 의원에게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계속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준석 후의 출범을 축하한다면서도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이준석의 글씨체와 문장력을 지적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젊은이 단 한 문장이 이렇게 허술하다며 당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문재인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문재인을 북한으로 추방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에 문재인과 동행했던 김정숙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숙의 복장에 복장 터진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취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다수 의원들과 접촉하고 대변인을 비롯한 참모진을 내정해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입당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속출했었는데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잠행은 더욱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 투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은 물론 현안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또한 조만간 SNS를 개설해 국민과 온오프라인 소통을 시작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정치는 하긴 할 건데 어디에 둥지를 틀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민심 청취 투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민심 청취 투어라는 건 전혀 새롭거나 신선한 방식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청춘 콘서트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1년 청춘 콘서트로 각광을 받았고 단숨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는 정치에 뛰어들며 새정치, 상식,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고 중도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을 이삭줍기하겠다는 의도를 쉽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철수가 좌파에 기반한 제3세력이었다면 윤석열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보수 유권자의 성원에 힘입은 제3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 정치에 속하지 않은 채 선두권에 진입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측이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를 롤모델 삼아 민생 투어를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전통시장에 들러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카메라 앞에서 떡볶이 오뎅 같은 걸 먹는다고 감동받을 국민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주자로서 준비가 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리더십과 정치 역량을 갖췄는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소명의식이 있는지 정치에 뛰어들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남북 문제와 외교에 대한 비전은 있는지 등등등 여러 궁금증이 난무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의 대답은 아직 저는 공부 중입니다 였습니다. 기성 언론이 온갖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윤석열의 정치 참여를 합리화하고 부추기고 있지만 리더십과 비전, 다시 말해 정치적 역량이 없다면 헛일입니다. 지도자는 확고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비전 제시로 국정 현안을 꿰뚫는 안목과 경륜을 갖춰야 하는데 고시 공부하듯 과외 선생님들과 벼락치기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갖출 건 갖춰야 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 소임을 자꾸 회피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령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간
입당 신경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버스 8월 출발론으로 압박하자 윤 전 총장 측은 택시 직행론을 제기하며 본격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8월 중순 말이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지만 이 대표는 앞서 당 대표 경선 기간부터 주장해왔던 대선 버스 8월 출발론을 재확인하며 조기 입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입당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동훈 대변인을 통한 공식 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며 차차 보면 아실 것이다.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윤 전 총장으로선 입당이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당 바깥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나아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는 택시 직행론까지 제기하며 이준석 대표의 맞불을 맞습니다. 장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 무의미한 소모전일 뿐이라며 버스비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굳이 벌써부터 민감한 표현으로 서로를 견제할 때가 아니다고 썼습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장 씨 개인의 주장일 뿐 윤 전 총장의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새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제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공식 일정은 당초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앞당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외적인 일정 말고 당면한 문제는 역시 지도부 인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임명에 이어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기 전 외부로 인선안이 흘러나간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앞서 내정했던 서범수 비서실장, 황보승의 수석 대변인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수석 대변인에 부산 중구 영도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황보승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 대표 특별보 자역으로는 안철수 개인, 김철근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철근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 대표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원외 여성 전문가로 고려하고 있다며 두루뭉술한 선택지를 내놨고 김연아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 대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밖에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인사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 사무총장의 권영세 의원을 상부 초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에서 협의해야 하거나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사전에 공개되고 결정되면 최고위는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의 오해가 있었다며 제가 공개한 인선은 두 분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인데 당무를 위해 시급한 부분이고 비서실장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인선이다라며 이른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고정인력 하나도 없었다며
당장 당대표가 행동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관장할 수 있는 실장도 없고 대신해서 브리핑해줄 대변인도 없다며 이 대표의 인선 발표를 감쌌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최고위와 이준석 대표 간 신경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당에 송부했었죠. 이 같은 서울시당의 결정에 따라 홍 의원의 복당은 첫 번째 문턱을 넘게 됐고 그 공은 탈당한 의원의 최종 복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심사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고위를 대신하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홍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얼마 전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 체제의 최고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홍 의원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원리 원칙상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두는 이유는 당의 최고결정기구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라며 오늘 첫 회의를 갖는데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며 세대 통합을 하고 당대표로서 당의 얼굴이 되어 이 험한 정치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힘든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단부단 반수기란, 즉 응단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도리어 나중에 화를 입는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이 난국을 돌파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의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제 국민이 판을 깔아주셨으니 책임은 오롯이 선출된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이 선출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서울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양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안철수 전국 꼴찌를 위하여 라며 건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한 이준석을 만난 안철수 대표가 새삼스레 대인배처럼 느껴집니다. 안철수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을 내세워 사실상 신설 합당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의 지역위원장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의 6월 11일부로 기득권은 없다며 걱정 놓으시고 하루빨리 합류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강하게 부정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손글씨에 4.15 부정선거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준석의 손글씨에 글씨 하나는 참 명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한눈에 보기에도 글씨체가 어린이가 쓴 것처럼 글이 잘 쓰는 편은 아니죠.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이 명필이라고 비꼬은 것인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서판, 예선들은 사람이 쓴 글씨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다면서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글씨체뿐만 아니라 문장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준석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건지 그 주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이 글은 완전한 문장인가? 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주체를 해놓는 게 어딘가 모자라고 많이 어색한 문장이다. 도대체 누구의 희생을 말하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주어로 썼는데 그런 어법은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쯤이 쓰는 어법이다. 지금 이 젊은이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표가 됐으면 이렇게 어이없는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주위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 미리 준비와 연습도 해야 한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인 30대 젊은이의 가벼운 언행을 보인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큰 실수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쓴 젊은이의 단 한 문장이 이렇게 허술하다. 내일들 룸비하는 대탄민국 등 숭고한 희생과 현실을 딛지 단민입니다. 202 느낌표 6월 14일 국민의힘 머표 이룬석으로 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 복귀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가만히 있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한 뒤 대구를 찾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선거 실패의 책임은 대표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서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 전국을 다니며 현장도 좀 보고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과 함께 정치권에 불고 있는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서는 구태 정치에 찌든 분들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라는 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체보다는 융합해서 장점을 살리는 세대 융합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쇄신을 하는 것 마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을 감행히 했던 송영길 대표,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듯합니다. 발표 이후 사태를 처리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그대로 발표하고 문제 있는 의원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로 소속 의원의 부동산 명의 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10명에겐 자진 탈당을, 비례대표 2명에게는 출당을 각각 권유키로 한 게 전부였었죠. 스스로 탈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한다는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설사 탈당 출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기세등등했던 송영길 대표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벗고 돌아오라고 다독이기까지 했었죠. 이러다 보니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은 여전히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우상호 의원을 포함한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탈당 권유가 버티기에 막히면서 생색내기용 탈당 권유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과연 야당에게 전수조사를 압박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욕을 먹던 무시를 당하던 간에 뭐라도 하나 더 주려는 문재인의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듯한데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을 끌어들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당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판 일색이었는데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국민들 접종률이 한 80%는 넘고 좀 안정돼야 할 말 아니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 국민의 6%도 안 되는 백신 접종 완료율에 20% 정도만 1회 접종을 기록 중인데 이 와중에 북한 타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군 병원의 실수로 일부 장병들이 코로나 백신이 아닌 사실상 물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비위 사건의 부실급식 사태도 모자라서 얼빠진 군 병원까지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 군이 아닐 수 없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대구병원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 접종 과정에서 6명이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식염수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군 대구병원 군 의료진이 원액 잔량만 남은 빈 백신 병을 새 병으로 착각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원액 잔량만 남은 병에 식염수만 주입한 후 군 장병에게 접종한 것이죠.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물백신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 측은 당일 투약 실수를 인지하긴 했으나 재접종이 필요한 장병 6명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장병을 다시 접종해야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어리버리한 상황입니다. 또 해당 사건은 14일 진행된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언급된 105건의 오접종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접종 대상자 판단 오류 90건 중 총 105건의 오접종 사례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물백신 접종 실수를 또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톡톡 튀는 행보를 놓고 미국에선 여러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질 바이든 여사의 패션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질 여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메도우즈 필드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검은 재킷에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뒤 일정을 마치고 다시 공항에 나타난 질 여사의 옷차림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의상을 입은 질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출발했을 때 입은 검은 재킷은 그대로였지만 짧은 가죽 스커트에 망사 스타킹, 굽 높은 검정 부츠를 신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질 여사의 파격 패션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선 10대처럼 망사 스타킹을 신다니 저속하다. 당신은 17세 철부지 소녀가 아닌 70세 영부인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에선 패션은 자유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비싼 옷으로 도배하지 않는 그런 세련된 모습이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부인의 패션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 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의 고가 의류 구매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었죠. 청와대는 카드 뉴스를 통해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매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에선 지난 10여 년간 즐겨 입었던 옷을 자주 입는다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때도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청와대 김정숙을 옹호하는 쪽에선 영부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선 고가의 의상도 괜찮다. 또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부흥한 나라인데 영부인이 초라한 의상만 입을 수 있느냐 등의 반응이 있었고 이를 비판하는 쪽에선 얼마짜리인지 국민 세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가장 핵심적인 건 쏙 빼버리고 청와대가 선택적 해명에 급급하다. 김정숙의 패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려하기만 하다. 때와 장소를 좀 가려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정숙의 행적과 패션이 또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G7에 참석한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김정숙의 패션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 국민이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와중에 영부인이 치장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스가 부인에 먼저 말 건넨 김 여사 하루 3벌 환복 맹렬 외교였는데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김정숙의 호의적인 기사였지만 네티즌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잘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험담하여 탄핵하더니 김정숙은 패션쇼하러 따라갔군 이라며 일갈했고
다른 네티즌은 국민 혈세로 하루에 옷 3벌씩 갈아입는 것이 무슨 맹렬한 외교냐 말도 안 통하면서 옷만 선보이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언론의 폐습을 이제 고치자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심하다 G7 외교 간 건지 아니면 패션쇼 간 건지 영부인이 개념 없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네티즌은 아이고야 어지럽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먹기 살기 힘든 시기에 자기가 나라를 위해 뭘 했다고 저렇게 나타날 때마다 치장을 하고 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나오냐 역겹다. G7 행사에 참석한 다른 나라 부인들처럼 수수하게 차려입고 나와도 부끄러워해야 할 판에 패션쇼나 하고 여행 다니고 국민 눈총 따가울 텐데 지는 좋아서 저러는지 몰라도 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처럼 대부분이 비판적 댓글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 네티즌이 솔직, 담백, 순박한 영부인은 부인할 수 없음이라며 김정숙의 호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34개의 비공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문갑식 전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갑식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대먹고 아파트 3채, 커피숍 빵집, 분산 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 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영상을 올렸고 이에 조국은 지난해 10월 문갑식 전 기자가 각종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죠. 온 가족이 법원에 총출동하는 그 고귀한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참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학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조민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사자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텐데 당사자의 의견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14일 부산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는 교육부가 조민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라는 요청에 시간을 최대한 질질 끌다가 한 달여 만인 4월 22일 최초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초 기준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회의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위원회 참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에 낸 서류나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머뭇거리는 등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라며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부정에 대해 조속히 결단하고 입시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이름에 님자 또는 씨자를 붙이는 존칭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나서면서 교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6월 한 달 동안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한 청소년 인권단체가 지난달 펼친 행사를 이어받은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 등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지 말고 존칭을 쓰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교조 등이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건 반말이 사람 사이 관계에 위아래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평등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학생 이름 뒤에 양을 붙이는 것과 남학생 이름 뒤에 군을 붙이는 것도 차별적 호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홍길동님, 홍길동씨라고 하자는 전교조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장 교사들 생각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회사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듯 뭐뭐님, 뭐뭐씨라고 학생들을 부르면 사무적 관계처럼 돼 친밀감이 약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학생들이 부자연스러운 호칭을 불편해하고 수업 분위기를 흐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교사가 학생을 부르는 호칭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교육계 호칭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직원 간 호칭을 직함이 아닌 뭐뭐님, 뭐뭐쌤으로 부르고 학생들은 교사나 교장을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뭐뭐님으로 부르는 것을 일부 학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교사들의 강한 반발로 보류된 바 있는데 정교조가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4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성재님께서 정혜욱이 야구방망이로 뒤통수 맞으면 때린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경계에 소홀한 해욱이 잘못이네. 맞니 해욱아? 라며 천안함 함장과 관련한 폭언을 쏟아낸 서울 강남 휘몽구 교사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희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준석이 정치판에서 출세하려면 유승민과의 연을 과감히 끊어야지. 유승민은 배신의 아이콘. 이런 자가 정치권에서 얼씬거리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은 이준석 아빠 친구인데 연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연을 끊을 생각 자체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성재님과 동희조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늘 영상에도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